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와?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집에서 한숨만 쉬고. 무슨 일? 여보, 좀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왜? 뭔데? 당신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며칠 전에 회사에서 구조조정 발표를 했다더라고. 구조조정? 아니, 설마 당신이? 이번엔 다행히 내 이름은 없더라고. 잘 됐다. 놀래라. 근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놀라지 말고 들어. 근데 아마 내년엔 피하지 못할 거야. 아유, 설마 그럴 리가 있어? 당신이 그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그런 거 일일이 다 알아주는 줄 알아? 그래도... 아무튼 나 먼저 잘게. 피곤해. 잘 자. 아이고, 우리 남편 어깨가 그냥 축 처졌네. 구조조정이라니 어떡하면 좋아? 첫 번째 고민, 익명의 청취자께서 보내주셨어요.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면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께서도 샵1045 유료 문자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의견 보내주세요. 남편 회사에서 요즘 구조조정을 하나 봐요. 여러 사람을 권고사직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인지 저희 남편 부쩍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아침도 안 먹고 일찍 출근해서 저녁엔 지친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말 걸기가 조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렇게 며칠 별말이 없더니 어제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러더라고요. 내일 회사를 그만둘 사람 2명을 발표한다고. 혹시 남편도 명단에 들어가나 싶어 물어봤더니 다행히 이번엔 포함이 안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엔 피할 수 없을 것 같대요. 며칠 전 새벽에 남편이랑 대판 싸웠거든요. 저 혼자 둘째 뒷바라지하고 남편은 전혀 도움 안 준다고. 구조조정 얘기를 들으니까 그날 짜증낸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꾸역꾸역 버텨보겠다고 출근하는 남편이 짠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얼마나 험악하고 무서운 건지 잘 모릅니다. 이제 애들은 6살, 4살인데 막막하기만 하고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많이 어리군요.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남편분은 직장 생활을 이제 하시는 분이니까 좀 익숙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부인이 좀 굉장히 무기력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좀 짠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사연이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마음이 많이 쓰이는 이유가 사실 요런 그 사연을 가지고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이번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뭐랄까요, 남편이 구조조정을 당할 줄 모른다는 거에 두려움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남편의 마음이 다치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살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쓰이는 거 있죠. 그렇죠.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럴 경우에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경제적인 이런 걸 먼저 근데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보면은 뭔가 닥치진 않는데 닥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게 부정적 상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참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6살, 4살이에요. 애들이 너무 어려요. 근데 이제 남편이 내년이면 아마도 나도 구조조정 대상에서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회사를 그만 다니게 될 것이다 하고 아내분에게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로 전달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남편분의 마음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사연 보내주신 부인의 마음도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남편분의 마음을 선생님께서 좀 헤아리신다면요.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는 우선은 이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소속감이 이제 박탈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는 지금 현재 이 집은 보니까 이제 전업주부인 경우 같아. 그러면 전체적인 가계 그 구조의 경제가 남편 부담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또 걱정도 있고, 또 그 자녀가 어리네 보니까. 너무 어려요. 한창 이제 뭔가 들어갈 나이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이때 자기가 어떤 그 직장이 그 어려워지게 되는 그 상황이,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속으로는 답답할 것 같아요. 진짜 그 몸으로 그 답답함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싶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내분께서 걱정도 되시지만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으로 봐서 선생님께서 주신 어떤 솔루션들로 잘 이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몇 가지 기준에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내가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상황에 돌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그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쉬우면서도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서로 간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거.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어떤 서로 힘을 줄여주는 게 이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네. 얼마 전에 한번 부부싸움을 크게 하신 것 같은데 구조조정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 아내분께서는 마음이 좀 미안해졌다 하셨는데, 아마도 구조조정 소식 때문에 남편분이 굉장히 많이 예민해져 있으실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싸움이 좀 크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 소리가 더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죠. 예. 알로에님께서 평상시처럼 남편을 대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치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남편에게 위로로 다가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알로에님께서.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지금 남편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 하시면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남편에게 지금부터 해야 되는가, 그걸 첫 번째 질문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알로에님의 의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이제 다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이해를 한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 조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고 저떻고 회사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옳지는 않아요. 뭐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차라리 도움이 되려면은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알로에님의 말씀처럼. 예. 그래요. 유진님. 저희 남편도 몇 년 전부터 구조조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잘 다니고 있거든요. 남편이 정말 1%의 확률인데 아내 놀랄까봐 미리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마음의 대비를 하라는 의미로 어쩌면 확률이 조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한 걸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김기준님. 구조조정이라니, 그런 상황이면 남자들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6348님은 제 사연이 라디오에서 나와서 가슴이 덜컥했네요. 저는 3월 21일자로 계약 만료가 돼서 퇴직을 당한 50대 주부예요. 남편은 공무원인데 작년 상반기 명퇴를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딸이 학업을 마쳤고 자신들의 일을 찾았다는 겁니다. 6348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을 부모님께서 놓으실 때 다행히 아들따님께서 동시에 학업을 마쳤어요. 이런 경우는 또 한시름 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지금 보통 40대, 50대 정도가 어떤 연령대인가 하면은 부모의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 자녀의 자녀 교육비가 많이, 그리고 양육비와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아주 샌드위치 시기인데, 이때 구조조정을 또 많이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뭐 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경험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뭐 2중고, 3중고, 4중고 이런 게 뭐 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5577님, 구조조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 생활을 하는 가장을 힘없게 만드는 거지요. 그만두고 나온들 더 힘든 어려움만 산재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이들이 힘든 시간들 그래도 차분하게 대처하시고 힘내십시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내분께 위로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선생님이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회사 일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아는 것처럼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냥 무조건적인 그 위로와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게 남편을 대해라,
그게 남편에게는 어쩌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한번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주변 사람한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을까? 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은 아주 네. 좀 답이 좀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가 하면은 내가 불안한데 더 불안하게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 내가 불안해서 몸이 막 움직이는데 같이 뒤에서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네? 더 흔들리죠. 더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차분하게 일상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 막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돈을 아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끼시면 되죠. 말없이. 네, 말없이 조용하게 챙기고 그러면서 그 남편이 이야기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는데 이제 어떻게 기다리느냐는 좀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또 너무 남편에 대해서 막 걱정하지 마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또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근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은 위기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변화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위기와 변화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위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변화는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그 이유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기라고 이제 봐서는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 누구에게든 올 수 있는 누구에게는 변화. 닥칠 수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왔다라는 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평상시에도 내가 다니는 직장이 평생 다닐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네. 언제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해에 그만두고도 내 일상의 경제적인 거나 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평소에 이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남편 직장이 10년 다닌다고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집을 10년짜리 갚을 나갈 돈을 구한다. 이제 요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변화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뭐 봄에서 그 여름에서 가을로 간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난리가 나지는 않잖아요. 뭐 차분하게 그때 맞춰서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정도의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는 그 시기에 대한 대응을 평상시에 늘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뭐 막 불안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정도에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과도기예요. 왜 과도기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그 원하는 게 뭔가 안정성입니다. 근데 지금 고용은 굉장히 안정성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매년 연달이로 계약을 하든지 이제 계약이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방송도 개편이 되면 바뀌는 게 이제 순리라고 봐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러듯이 이런 변화에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하나가 지금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고 네. 또 반면에 정부 정책도 고용의 유연성은 만들어 놓은데 이 고용이라는 네트워크에서 빠진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그렇게 탄탄하지는 못해요. 외국처럼.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가 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가지는 게 가장 지금 현재는 좋은 대책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자, 만약에 남편의 말대로 1년 후에 현실이 닥쳐요. 그 구조조정인 이 가정에. 그러면 지금부터 1년 동안의 시간이 있거든요. 이 부부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할 것들, 선생님 어떤 거 좀 짚어주고 싶으세요? 이제 첫 번째가 가장 뭐 직장에 이제 변동이 생기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출 내역을 쭉 한번 뽑아보실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지출을 다 뽑아보고 그 지출 중에서 지금이라도 남편이 1년 후에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네. 지출 계획을 지금 새롭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험도 새롭게 구조조정을 한번 한다든지 이제 그다음에 또 집안에서 나가야 될 비용들 중에서 불효불급한 것들은 미리 지금부터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줄이려면은 박탈감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줄이는 것과 지금 형편이 되는데도 줄인다라는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둔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실직을 하고 나서 1년 정도는 수입이 없어도 지낼 수 있는 정도의 가계 구조가 되는지에 대한 걸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항상 또 마음이 급해서 또 그 원치 않는 직장을 들어가거나 금방 그만둘 직장을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력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본인도 무가치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또 주변 사람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이고 또 가족들 간의 간격도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직이 되면은 1년 정도는 유예 기간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하겠죠. 당장 목공이 포도청인데 물론 그건 현실적인 이야기긴 하죠. 그런데 또 다른 현실적인 게 1년 내에 직장을 빨리 구한다는 걸 또 누가 보장을 하냐 이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전직을 할 경우에 이직이 아니라 그럼 새로운 기술을 또 배워야 되는데 그런 습득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조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네. 관계 문제인데 뭐 여보 나 믿어 이런 이야기보다는 함께 해결해 나가자, 함께 고민하자라는 것들을 자꾸 이제 그 암시를 주고 이때부터 점점 더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IMF 때 그때 이제 직장에 있을 때 했던 일이 뭔가 하면은 노숙인들 가는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실직자가 높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노숙인 쉼터에 이제 와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알코올릭을 치료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꽤 계셨는데 희망의 집이라고 해서 근데 그분들한테 다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돼서 이래 집을 두고 여기 오셨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부인이나 자식들이 싫어한다 그러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우연찮게 그 부인과 자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부인과 자녀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은 돈을 부르는 역할만 하고 살아온 사람이 그 역할을 못 한다면 우리가 같이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들이죠.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이전에 그 가족 관계가 해체 직전까지 갔거나 굉장히 나쁜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 관계가 좀 돈독하고 가족 관계가 돈독하면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해체가 되지 않고 견뎌나갈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견뎌내야 될 이유가 생기고 더 단단해질 수도 네, 있습니다. 네. 비 온 데 땅이 굳는다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몸이 약한 사람이 감기가 빨리 걸리죠. 네.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일수록 더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를 더 단단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도만 된다면은 가족이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그게 다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또 이제 이직과 전직에 관해서 다양하게 이걸 위기가 아니고 변화다. 위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여기가 평생 직장이다 생각하면 위기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내가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이 변화를 내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정도에서 좀 고민을 하신다면은 잘 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도 1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 참 그렇죠. 다행입니다.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그때 수도 가서 있고요. 뭐 될 수도 네, 있으니까 예. 그러게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아마 아내분께서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몇 가지 방법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금은 불안하고 힘드신 마음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남편과 이 아내분의 하루를 좀 즐겁게 시작하고 보내실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 또 격려의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이때 우선은 이 부부가 우리가 아주 실직을 대비해서 아껴 써야 돼. 뭐 돈이 없어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아껴 쓰면 되죠. 있든 없든지 간에. 그러면서 저는 이런 위기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관계의 질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기회가 줄 수 있습니다. 즉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그냥 변화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부애가 진짜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이것을 또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가정이 해체되고 나면 다시 봉합되기가 참 어렵죠. 어렵죠. 네.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가 나쁘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금이 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관계는 그래도 잘 다질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IMF 때 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봤는데 오히려 우리가 진짜 가족인 걸 알게 되었다. 우리가 진짜 우리 편인 걸 알게 되었다. 진짜 내한테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런 그렇죠. 걸 알게 됐다. 예. 그래서 그런 태풍이 올 때 우리 가족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순간이었다라는 분들도 꽤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